내 인생 전체가 실수였다면 어떨까? 이 질문은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보통은 고요 속에서 세상이 멈추고 귓게 맴도는 핏소리만이 유일한 소리가 되는 새벽 3시에 계획과 걱정으로 바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곳, 영원히 비밀을 간직한 그곳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가슴 속의 차가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며 호흡을 얕게 만든다. 그리고 어깨에 무거움이 찾아온다. 마치 당신이 가지 않은 모든 길, 당신이 하지 않은 모든 말, 당신이 살 수도 있었지만 살지 못한 모든 삶이 짓누르는 것처럼. 이 느낌을 알지, 그렇지 않은가? 감은 눈 뒤 내면의 스크린에서는 소리 없는 영화가 상영된다. 놓쳐버린 기회들로 만들어진 영화. 여기 당신이 떠나보낸 사람의 얼굴이 있다. 여기 당신이 마음이 아닌 이성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갈림길이 있다. 여기 당신이 어린애 같은 또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배신한 꿈이 있다. 장면들은 서로를 대체하고 각각의 장면은 조용한 질책이다. 이것은 큰 비난이 아니다. 가장 공정한 심판관인 당신 자신의 기억이 내리는 슬픈 사실의 확인이다. 이 밤의 손님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유령들로 가득 찬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귀가 먹먹한 고요 속에서 그의 속삭임은 유일한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이 내면의 법정 앞에 서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이 멈추기를 바란다. 숨을 들이쉬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 느낌, 이 차가운 밤의 손님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느낌은 증거다. 당신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하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 반쪽짜리 조치와 타협을 거부하는 무언가. 당신 영혼의 원래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여전히 기억하는 무언가. 이런 질문은 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차가움, 이 고통은 찾는 영혼의 특권이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아마도 두려움, 의무감 또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좁은 삶의 틀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실존적 공포는 실패의 징후가 아니다. 이것은 타협에 지친 당신 영혼의 부름이다. 이것은 당신이 훨씬 더 진정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의 문화적 코드, 우리의 양육이 이 신호를 거꾸로 읽도록 가르쳤다면 어떨까? 자신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라. 이 느낌이 판결이 아니라 초대라면 어떨까?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 나침반을 상상해보라. 평범한 삶에서 그 바늘은 사회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목표와 가치, 즉 경력, 가족, 사회적 지위라는 북쪽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리킨다. 우리는 이 경로를 따라가고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갑자기 인생의 중반에 바늘이 미쳐버린다. 맹렬하게 회전하고 떨리고 모든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기 시작한다. 우리의 첫 번째 본능적인 생각은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고장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명한 여행자는 안다. 나침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고장나서가 아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기장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내 찾아 헤매던 것. 자신의 진정한 북쪽에 당신의 공황, 당신의 혼란,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실수였다는 느낌은 고장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본질, 자신의 운명의 근접성을 느낀 당신 영혼의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다.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나침반 바늘의 회전은 동시에 두렵고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묘사할 언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이 영상은 조언 모음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행복으로 가는 5단계나 당신 삶의 균열을 덮기 위한 값싼 긍정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의 깊이에 대한 무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도다. 당신이 방금 발을 들여놓은 영토의 지도. 이것은 열쇠다. 당신에게 그토록 잘못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당신의 길이 사실은 더 높고 숨겨진 논리에 복종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차가운 공포에서 깊은 이해로 함께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당신 삶의 균열 속에서 패턴을 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우리 여정의 끝에 당신은 당신의 잘못된 길, 당신의 소위 모든 실수와 후회를 바라보고 처음으로 그것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만약 당신이 이 회전하는 나침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자. 이 위기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고학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층층이 벗겨내고 올바른 삶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세워진 기초를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우리 개인적인 희망과 실망의 폐허 아래에서 우리는 동일한 고대의 청사진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선형적 삶의 신화라고 부르자. 이 신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젖과 함께 흡수되고 학교에서 강화되며 문화에서 찬양받는다. 그것은 삶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라고 말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거나 벗어남 없이 좋은 성적, 그 다음 올바른 대학, 그 다음 유망한 직업, 특정 나이까지의 결혼, 주택 구입, 자녀 양육, 그리고 계속해서 정상까지, 조건부 성공과 평온한 노년까지. 이것은 명확한 체크포인트가 있는 정해진 경로다. 이 신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다. 존재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약속한다. 명확한 지침과 자기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만약 당신이 올라가고 있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당신이 멈추거나 신이 쉬어 내려간다면 당신은 실패자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계획에는 근본적이고 비극적인 오류가 하나 있다. 그것은 그것이 의도된 대상, 즉 살아있고 숨쉬고 비합리적인 인간 영혼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직선을 그리고 기하학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도록 배운다. 하지만 어떤 나무도, 어떤 강도, 어떤 은하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무는 똑바로 위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구부러지고 빛을 향해 뻗으며 그 뿌리는 돌을 피해 물을 찾아 깊숙이 들어간다. 강은 자를 대고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구불구불 흐르고 공류를 만들고 지형을 따르며 때로는 범람하여 물길을 바꾼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인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곧은 고속도로와 같아야 한다고 결정했을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통이 태어난다. 우리는 우리의 구불구불하고 독특한 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 우회로, 넘어짐, 예기치 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찬, 그리고 이 존재하지 않는 직선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것이 전신주와 같지 않다고 자신을 꾸짖는다. 낭비된 삶의 위기는 거의 항상 이 잘못된 비교의 결과다. 이것은 살아있고 순환적이고 나선형인 영혼을 죽어있고 기계적이고 선형적인 모델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 모델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이라고 착각하는 세장이다. 이제 우리가 선형적 삶이라는 세장이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위기 자체에 대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에 대한 모든 태도를 바꿀 매우 중요한 비유가 필요하다. 낭비된 삶의 위기를 영혼의 열병이라고 상상해보라. 우리가 보통 열병, 즉 높은 천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것을 병 자체로 인식한다. 그것은 불편함, 쇠약, 고통을 가져온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불쾌한 증상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해열제를 찾는다. 하지만 어떤 좋은 의사라도 당신에게 열병은 병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건강의 징후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높은 온도는 방어 메커니즘이며
외부 요소,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의 침입에 대한 신체의 강력한 반응이다. 신체는 병원균에게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태워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도를 높인다. 열병은 정화의 불이다. 이것은 내부에서 치유를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삶을 잘못 살았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그 실존적 고뇌, 불안, 후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열병이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독성이거나 이질적인 삶에 대한 건강하지만 고통스러운 반응이다. 이것은 바이러스, 거짓된 가치, 강요된 목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이 영혼의 열병이 시작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신체적 열병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그것을 내리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일, 술 또는 피상적인 관계로 고통을 잊으려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나 새로운 목표의 도움으로 이 느낌을 없애려는 것은 감염을 무시하고 열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안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열병을 일으킨 병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이 들어가 나중에 새롭고 훨씬 더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이 온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신에 대해 감사하고 용감하게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내 영혼은 어떤 감염과 싸우고 있는가? 이 불로 어떤 이질적인 요소를 태워 없애려고 하는가?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열병이 신호라는 데 동의했다면 이제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한 무언가를 요청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는 당신이 잠시 수동적인 관객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적극적인 탐험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한 조각, 밤에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놓쳐버린 기회들의 영화에서 한 장면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부디 자신에게 정직해져라. 당신 인생의 바로 그 잘못된 전환점을 기억해내라.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그 결정. 아마도 그것은 유망한 직장을 그만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안정적인 관계를 끝낸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그것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사였거나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생생한 순간 하나를 선택하라.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라. 바로 그 후회의 찌름을 느껴라.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뭐든 했어야 했는데와 만약 그랬더라면을 버려라. 잠시 결과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잊어라.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의 시점으로 바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 내 영혼은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위험을 계산하던 당신의 이성이 아니다. 인정을 원했던 당신의 자아가 아니다. 바로 영혼이다. 자유, 사랑, 평화, 인정,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욕구를 비록 서툴렀을지라도 당신은 만족시키려고 했는가? 아마도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서 당신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잘못된 관계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드라마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시도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비합리적인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당신 영혼이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려는 서툴지만 필사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잠시 멈추기를 요청한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이 몇 분간의 고요를 선물하라. 이것은 단지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이다. 당신의 내면 작업이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깊은 곳에서 오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조용한 대답에 귀를 기울여라.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이 고요 속에서 어떤 대답이 당신에게 왔든, 그것이 조용한 속삭임이었든, 귀가 먹먹한 깨달음이었든, 나는 당신이 그것을 최대한의 존중으로 대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은 것은 우연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였다. 당신 과거의 그 순간에 필사적으로 들리기를 원했던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의 목소리. 당신이 아마도 그때는 무시했지만 지금 다시 당신에게 말을 건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 이 신비로운 내면의 충동에 대한 연구에 한 사람이 그의 삶을 바쳤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소개해야 한다. 그는 단지 학문적인 이론가나 사무실의 심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탐험가였다. 성우자였다.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지도를 사변적인 결론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의 중반에 윤근 그가 무의식과의 만남이라고 불렀던 깊은 개인적 위기의 시기를 겪었다. 그는 모든 외부적인 지표를 버리고 몇 년 동안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그 풍경, 그 거주자들, 그리고 그 법칙들을 지도에 그렸다. 이 고통스럽지만 결실 있는 여정에서 그는 하나의 근본적인 발견을 이끌어냈다. 모든 영혼에게는 타고난 가차없는 열망이 있다. 온전해지려는 열망. 그것이 되어야 할 운명인 것. 그 모든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완전함 속에서.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개성화는 완벽함이나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드러내는 내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는 진정한 북쪽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핵심적인 생각이 있다. 세상이 외부적인 성취에 집착하는 동안 이 스위스 의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험은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감히 제안했다. 그는 모든 영혼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이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는 우리가 그 부름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 지도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우리는 위기가 영혼의 열병이며 그 원인은 개성화로의 부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 부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안정된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신비로운 과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내면 지도의 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자아와 자기와 친해져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우리의 최고 경영자, 우리 일상생활의 관리자다. 자아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 생존, 그리고 우리 인격의 보호다. 자아는 다리 위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의 선장이다. 하지만 융은 자아가 우리 인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한 대륙에 작고 보이는 부분일 뿐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정신 전체의 중심은 그가 자기 the self라고 부른 것이다. 자기는 전체성이다. 그것은 내면의 신, 조용한 조직자, 우리 영혼의 최고 권위다. 만약 자아가 선장이라면 자기는 배 전체이자 바다이자 항해해야 할 별자리 지도다. 자기는 진정한 목적지를 아는 자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은 자아 선장과 점차 자기 전체 항해 시스템 위에 지혜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것은 성공이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더 나아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부유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온전하게. 이제 이것을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비유의 언어로 번역해보자.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도토리와 같았다고 상상해보라. 이 작은 도토리 안에는 이미 거대한 참나무에 완전하고 완벽한 설계도가 담겨있다. 소나무도 자작나무도 아닌 바로 참나무. 이 내면의 설계도, 당신의 독특함에 타고난 매트릭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기다. 당신의 자아는 정원사다. 그의 임무는 이 도토리가 그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좋은 정원사는 씨앗의 본성을 연구한다. 그는 그것에 적절한 토양, 충분한 양의 물과 빛을 제공한다. 그는 해충으로부터 새싹을 보호한다. 그는 도토리에 담긴 설계도에 봉사한다. 그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원사 우리의 자아는 어릴 때부터 가장 성공적이고 올바른 나무는 예를 들어 소나무라고 배운다. 그것들은 상록수이고 빨리 자라며 그 목재는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좋은 정원사가 되고 싶은 정원사는 우리의 도토리에서 소나무를 키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는 넓은 잎을 바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른다. 그는 줄기가 완벽하게 곧게 자라도록 지지대를 세운다.
그는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가지를 뻗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도토리의 내면의 부름을 무시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정원사의 비극적인 실수에서 당신의 위기가 태어난다. 낭비된 삶이라는 느낌은 소나무 패턴에 맞춰 꿰매진 코르셋 속에서 숨이 막히는 당신 내면의 참나무의 말없는 비명이다. 당신의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져 나는 나쁜 정원사야, 좋은 소나무를 키우는데 실패했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자기, 당신의 내면의 참나무는 마침내 이 지지대들을 부수고 코르셋을 찢을 만큼 충분한 힘을 모은 것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라. 당신의 위기는 당신 자아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기의 승리다. 그것은 거짓된 목표의 폭정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반란이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주는 과정으로 당신의 내면의 참나무가 마침내 참나무가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반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 위해 잠시 이론을 접어두고 역사의 눈을 돌려보자. 이것은 특정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것이다. 한 여자를 상상해보라. 그녀를 사라라고 부르자. 사라는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소금과 해초 냄새가 났다. 파도 소리는 그녀의 자장가였고 밀물과 썰물의 리듬은 그녀의 내면의 조율기였다. 그녀는 바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의 일부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 언어를 알았다. 변화하는 날씨의 언어, 갈매기 울음소리의 언어, 경력이 아닌 신비를 약속하는 무한한 수평선의 언어. 그녀의 영혼은 이 야생적이고 순환적이며 광대한 요소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그녀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때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성과 사회의 목소리. 그들은 그녀에게 바다는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미래는 강철과 유리가 구름을 꿰뚫는 대도시에 있다고. 진정한 성공은 당신 시선의 깊이가 아니라 당신 직위의 높이로 측정된다고. 그리고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사라는 그들을 믿었다.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우등으로 졸업하고 거대하고 활기찬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건물의 직각, 마감일의 명확한 리듬, 사무실 램프의 인공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5살의 그녀는 인상적인 직책,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파노라마 전망의 아파트,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약속받았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감탄하는 바로 그 소나무가 되었다.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마다 조용하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었다. 그 다음에는 마치 그녀가 다른 사람의 연극에서 성공한 사라 역할을 하는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비싼 물건을 샀지만 그것들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녀는 사교 행사에 갔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환상통을 느꼈다. 너무 오래 전에 절단해서 그 존재조차 잊어버린 자신의 일부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녀는 바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소리였다. 도시 소음의 벽 너머로 들리는 멀고 희미한 파도 소리. 그 다음 꿈은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입술에서 소금 맛을 느꼈다. 그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각각의 충격이 그녀의 가슴에 울렸다. 바다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자기,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했던 그녀의 진정한 본성이 그녀의 질서정연한 삶의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위기는 평범한 화요일의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에 앉아 훌륭한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고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에서 서로를 대체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상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귀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압도적인 바다의 포효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인생은 실수가 아니었다. 실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위기는 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영혼의 부름이었고 마침내 댐을 무너뜨린 바다의 부름이었다. 집으로의 부름. 아마도 사라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도 언젠가 당신만의 독특한 바다의 언어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언어, 예술의 언어,
침묵의 언어, 치유나 타인에 대한 봉사의 언어일 수 있다. 당신의 이성이 비현실적, 순진함 또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간주한 언어. 그리고 당신은 사라처럼 이성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대도시에서 당신의 삶을 건설했다. 이제 당신은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인생이 헛되었다는 당신의 느낌은 당신이 떠나온 그 바다에 대한 당신 영혼의 슬픔이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집에 대한 향수다. 후회의 모든 찌름, 설명할 수 없는 우울의 모든 물결은 당신의 올바른 삶의 소음과 번잡함을 뚫고 당신에게 도달하는 먼 파도 소리의 메아리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깊은 본성이다. 또는 우리의 다른 비유로 돌아가자면 이것은 좁은 온실에서 자라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하늘에 대한 당신 내면의 참나무의 그리움이다. 당신은 당신의 가지가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당신의 뿌리가 정해진 사회적 역할이라는 작은 화분에서 비좁다고 느낀다. 당신은 당신의 나무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주었다. 졸업장과 성취라는 최고의 토양, 월급과 보너스라는 정기적인 물주기.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자신이 될 공간을 빼앗았다. 비뚤어지고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이지만 자유롭게 자랄 공간. 당신이 안고 있는 이 고통, 이 무거움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위로, 빛을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당신 내면의 참나무의 에너지다. 이것은 갇혀서 정체되고 늪 같은 우울의 호수로 변해버린 당신 바다의 생명력이다. 그러니 부디 오늘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생각을 들어주기 바란다. 이 고통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가졌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정반대다. 이 고통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나무는 비좁다고 느끼지 않는다. 마른 강은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포기한 영혼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이 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참나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내면의 강은 마르지 않았다. 당신의 자기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열병, 이 불은 생명의 신호다. 당신의 고통은 등대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이 판결이 아니라 등대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을 집으로, 당신의 내면의 바다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부르는 등대. 그리고 이 알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다. 그것은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에서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변모시킨다. 피고인에서 탐정으로.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새로운 역할을 가졌으니 나는 당신에게 용감한 일을 하도록 요청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도구를 손에 들고 돌아가도록 요청한다.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자가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한 돋보기. 당신의 삶을 성취와 실패의 목록이 아니라 탐정 이야기로 보라. 당신이 풀어야 할 위대한 미스터리. 그리고 이 조사의 주요 질문은 나는 누가 되어야 했는가? 당신의 자기, 당신의 내면의 현자는 내내 당신을 이끌어왔다. 그는 당신의 자아와 직접 대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아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듣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비밀 요원처럼 게릴라처럼 행동했다. 그는 당신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신호, 단서를 남겼다. 당신의 임무는 지금 당신 영혼의 암호 해독가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자기는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어떤 단서나 메시지를 남겼는가? 반복되는 꿈에 대해 생각해보라. 사라가 바다 꿈을 꾼 것처럼 어떤 이미지, 느낌 또는 줄거리가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는가?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온 직접적인 편지다. 당신의 이상하고 쓸모없는 취미를 기억해보라.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지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끌리는 것, 아마도 당신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몇 시간 동안 연구하거나 희귀 식물 재배에 대해 읽거나 서예에 설명할 수 없이 끌릴 것이다. 이것은 단지 취미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언어의 메아리다. 갑작스럽고 비합리적인 충동은 어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낯선 거리로 가고 싶은 욕망.
10년 동안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충동, 특정 장소, 책, 영화 또는 음악 작품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자기가 길에 남겨둔 빵부스럭이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큰 실수들조차도 종종 이 단서들을 따르려는 서투른 시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 위대한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이 공간은 단지 댓글 섹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연구 부서다. 당신의 단서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미스터리에 대한 열쇠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댓글로 공유해달라. 당신은 언젠가 어떤 바다의 언어를 잊었는가? 당신의 자기는 당신에게 어떤 단서를 남겼는가? 어떤 반복되는 꿈, 어떤 이상한 열정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했던 바로 그 속삭임이었는가? 우리의 독특하고 유일하게 올바른 길의 지도를 해독하는데 서로를 돕는 연구자들의 공동체가 되자. 이제 당신이 당신 영혼의 탐정이 되어 단서를 찾기 시작했으니 당신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인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발견들,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실수에 대한 기억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지우고 잊고 없었던 척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여정 전체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전환점에 도달한다. 당신의 가장 무거운 짐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당신의 소위 실수, 당신의 잘못된 전환점, 안개 속에서 보낸 당신의 세월. 이것들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그들의 비밀 실험실에서 납과 같은 비천한 금속을 순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이들에게 이것은 단지 화학적 과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적 변형의 깊은 비유였다. 어둡고 무겁고 고통받는 인간 본성의 부분을 빛나는 의식과 온전함의 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원재료가 필요했다. 그들은 그것을 프리마 마테리아, 원시적이고 혼돈스럽고 형태가 없는 물질이라고 불렀다. 종종 그것은 바로 무겁고 흐리고 독성이 있는 금속으로 상징되었다. 이 원시 물질, 이 없이는 모든 연금술 작업은 불가능했다. 당신의 잘못된 세월, 당신의 고통, 당신의 혼돈,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납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귀중한 프리마 마테리아다. 이것은 당신의 혼란의 늪, 당신의 우울의 어둠, 당신의 후회의 무거움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경멸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영혼의 영음술사는 안다. 바로 그 안에, 그리고 오직 그 안에만 금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 납 없이는 어떤 금도 있을 수 없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 없이는 어떤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자아는 깨끗하고 빛나고 흠없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 영혼은 이 세상의 무균 상태를 위해 오지 않는다. 그것은 경험을 위해 온다. 경험의 모든 충만함, 빛과 어둠 모두. 그것은 성격이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안다. 연민이 영원한 기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아는 것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지혜가 올바른 대답의 합계가 아니라 수많은 실수에서 태어난 이해의 깊이라는 것을. 영혼은 편안함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깊이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깊이는 어둠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신의 잘못된 길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작업을 위한 연금술 재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단계였다. 만약 우리의 고통과 실수가 우리의 변형을 위한 귀중한 납이라면 이 납은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작업해야 할 이 무겁고 어두운 물질은 무엇인가? 융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성경적 의미의 악이 아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짐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지하실에 있는 상자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했던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버려온 곳이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질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성욕, 우리의 야성, 우리의 취약성.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불편한 금도 그곳으로 보내진다.
우리의 요구되지 않은 창의력, 우리의 억압된 야망, 우리의 표현되지 않은 기쁨, 만약 그것들이 우리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그림자를 만든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는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외관,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의 가면을 형성하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숨긴다. 문제는 우리가 숨기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것은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잘못된 길을 이 렌즈를 통해 보라. 매우 자주 우리의 가장 비합리적인 행동, 우리의 가장 파괴적인 결정은 그림자의 반란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우리 정신이 존재할 권리를 거부당한 우리 자신의 부분을 살아가려는 무의식적이고 필사적인 시도였다. 당신의 안정된 삶을 파괴한 그 잘못된 로맨스?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세 장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당신의 억압된 열정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적인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사? 아마도 그것은 기업 보고서에 구역질이 났던 당신 내면의 예술가의 반란이었을 것이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분노의 폭발?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침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그림자는 항상 통합을 추구한다. 영혼은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 부분에 목소리를 낼 의식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밖으로 터져 나온다. 서툴고 파괴적이고 혼란스럽게. 바로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직업, 파트너 또는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비록 때로는 그것이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출구는 용감한 내면 작업이다. 그것은 당신의 지하실에 있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손전등을 들고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이나 운명을 탓하는 것이 훨씬 쉽다. 하지만 온전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경멸하는 것에 직면하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에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러 왔는가?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라. 그림자를 마주하라. 그것에게 질문을 던져라. 이것은 강력하지만 두려운 시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이 부분들에 대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만을 연습해 왔다면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복잡한 시스템이나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의 위대한 작업은 기계적인 접근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것, 즉 새로운 내면의 태도를 제안할 것이다. 듣기에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 이것은 당신에게 펜, 종이, 그리고 몇 분의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도구는 일기를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과는 다르다. 이것은 하루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대화를 위한 신성한 공간이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하나를 선택하라. 바로 그 영혼의 열병. 이것은 당신의 만성적인 우울일 수 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분노, 당신의 마비시키는 무기력,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그것에 이미지를 부여하라.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처럼 상상하라. 아마도 당신의 우울은 망토를 입은 회색의 말없는 인물일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분노는 꽉 쥔 불덩어리일 것이다. 이제 일기를 펴라. 그리고 페이지의 한쪽에 이 존재에게 직접 향하는 질문을 써라. 나는 왜 우울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울아, 나는 너를 본다. 오늘 나에게 왜 왔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니? 분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분노야, 나는 너의 힘을 느낀다.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경계를 침범했니? 너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니? 그리고 나서 들어라. 그리고 페이지의 다른 쪽에 대답으로 오는 모든 것을 적어라. 편집하지 마라. 검열하지 마라. 논리적이려고 하지 마라. 대답은 한 단어의 형태로 올 수 있다. 기억의 단편의 형태로, 이미지나 비유의 형태로. 당신의 임무는 단지 메시지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비서가 되는 것이다.
대답이 당신에게 헛소리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적어라. 이 실천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존중하는 관심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당신이 이 대화를 위해 앉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를 건설한다. 당신은 이 거부당한 그림자 같은 자신들의 부분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것을. 당신의 임무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독재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세심한 청취자가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하지만 규칙적인 듣기의 행위에 모든 마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연금술이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연금술,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우울과의 대화에 대해 당신은 여전히 약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은 너무 복잡해. 나는 망가졌어. 이 일을 할 힘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외관을 유지하고 이 내면의 열병과 싸우는 데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평가에서 틀렸다. 근본적으로 틀렸다. 당신이 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심리적 성숙과 힘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생각해보라. 약한 구조는 깊은 위기를 겪지 않는다. 허술한 헛간은 근본적인 의문에 흔들리지 않고 첫 번째 바람에 그냥 무너진다. 피상적인 사람은 실존적 공포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기분 전환 거리를 찾는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내면의 지각 변동을 겪으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엄청난 깊이와 잠재력을 가진 영혼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약함의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병리가 아니다. 이것은 성장의 위기다. 이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단단한 껍질이 갈라질 때 느끼는 고통이다. 이것은 뱀이 닳고 비좁은 피부를 벗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다. 이것은 애벌레가 되는 것을 멈추었지만 아직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나비의 방향감각 상실이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 확장은 항상 고통스럽다. 당신의 정신은 이 열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당신의 영혼은 이 정화의 불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 개성화로의 부름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들에게 온다. 충분한 인생 경험, 충분한 납을 축적하여 그것에서 금을 재련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생긴 자들에게.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망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내 말을 기억하라. 이 위기는 당신의 실수에 대한 벌이 아니다. 이것은 입문식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믿는 당신 자신의 영혼으로부터의 존중의 표시다. 이 위기는 당신을 부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그것을 견디고 다시 태어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밤의 고요 속에서 속삭임으로 들려오던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다. 내 인생 전체가 실수였다면 어떨까? 우리는 신화의 해체, 열병과 연금술의 비유를 거쳐 그림자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길을 거쳐 우리는 최종적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대답은 이렇다. 질문의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수학의 법칙으로 예술작품을 판단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라는 죽은 자를 사용하여 영혼에 살아있고 구불구불한 길을 평가하려고 했다.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인생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 그것이 미로였다면 어떨까? 막다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는 퍼즐 미로와 혼동하지 마라. 고대의 신성한 미로, 중심까지 가는 단 하나의 유일하게 올바른, 비록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는 미로. 이 미로가 당신이 길을 잃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면 어떨까? 그 끝없는 회전과 되돌아옴이 당신의 자아를 지치게 하고 자신감과 통제의 환상을 빼앗기 위해서 당신이 부딪혔던 모든 잘못된 전환점, 모든 벽이 장애물이 아니라 천재적인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 그 계획의 목표는 당신이 외부에서 출구를 찾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외부 출구를 찾는데 절망하고 지치고 텅 빈 채로
당신이 어느 순간 당신의 혼란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땅에 그냥 앉아서 처음으로 아래로 파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고통, 두려움, 후회의 층을 뚫고 자신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 처음부터 미로의 바로 그 중심 아래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향해 파는 것. 당신의 자기에게, 당신의 진정한 자에게 모든 길은 단지 당신을 이 지점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외부적인 여정이 끝나고 내면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 잘못된 길은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경로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이해를 넘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일부터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항해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삶의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칠 것이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그 요구를 제시하고 그 도전을 던질 것이다. 문제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이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 즉 당신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 영혼의 바늘은 더 이상 공황 상태에서 회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북쪽을 찾았다. 그리고 파도가 당신의 배를 이리저리 던지더라도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귀가 먹먹한 소음으로부터 당신 자기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깊고 평온한 삶에 대한 신뢰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현명한 이해.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 속에서도 숨겨진 논리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막다른 길, 모든 지연, 모든 만남은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만든 당신만의 독특한 교육 과정의 일부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일어날 것이다. 밤에 당신을 괴롭혔던 놓쳐버린 기회들의 영화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면들은 그대로 남겠지만 당신의 시선이 변할 것이다. 편집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후회의 사슬이 아니라 영웅의 신화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신화. 거기서 모든 실패는 지하 세계로의 필요한 하강이었고 모든 실수는 그림자 스승과의 만남이었으며 모든 흉터는 얻어진 지혜의 표시였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 시간의 끝에 도달했지만 길의 끝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다. 시청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당신의 용기에 대한 감사다. 고통스러울 때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는 영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이 여정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며 당신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한다. 내게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이 길, 개성화의 길은 종종 매우 외롭게 느껴진다. 주변 세계는 외부적인 성취의 언어로 말하고 당신은 영혼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아무도 당신의 내면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부족의 일부다. 탐구자들의 부족. 삶의 표면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쉬운 답이 아니라 진정한 깊이를 찾는 사람들. 단순한 지도의 환상을 신비로운 영토의 현실과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 연구자들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여기 이 공간에서 당신은 꾸밀 필요가 없다. 당신의 고통은 이해된다. 당신의 탐구는 존중받는다. 당신의 길은 그 모든 굴곡과 소위 실수들과 함께 가치가 있다. 당신은 집에 있다. 자신 속으로의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단지 주요 지표들을 지도에 표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영토 자체는 무한하며 그 위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많은 땅이 있다. 어두운 숲과 빛나는 정상들. 이 채널은 그러한 여정을 위한 자원으로 만들어졌다. 개성화의 길을 감히 걷기로 한 사람들을 위한 지도, 도구, 이야기의 저장소로.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느꼈다면 나는 당신이 구독하도록 초대한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길을 함께 계속하기 위해서다. 당신이 항상 당신의 영혼의 언어로 말하는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둠 속의 빛이 되었다면 나는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기를 요청한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당신의 좋아요는 단지 알고리즘을 위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등대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당신이 한때 있었던 그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다른 탐구자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다. 이것은 그들에게 나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빛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당신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과 함께 당신을 남기고 싶다.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 그것이 당신의 닻이 되게 하라. 기억하라. 당신의 영혼은 길을 안다. 그 지혜를 신뢰하라. 비록 그것이 당신을 어둠 속으로 이끌 때라도.